stars, letters in my heart saying maybe it's true that baby you will turn a baby blue, falling just like ooh.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We were never dreaming in good time. The white inside our eyes will turn a baby blu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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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요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죠. 야심차게 의천 들은게 했는데 청취율이 안 나와서 주안마에 빠졌습니다. 임부르입니다. 작가 손작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너 뭐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났구나. 아니, 오늘은 없어도 될 것 같아. 너 왜 내 방송에 성의 없게? 네? 그냥 김사부, 내가 김사부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당차네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H.O.T 콘서트 갔다 왔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H.O.T 콘서트에 아내하고 같이 네. 갔다 왔죠. 그게 1분 안에 티켓이 다 팔렸는데 네. 엄청난 노력으로 네. 기연을 만나서 네. 아내가 컴퓨터 3대를 동시에 켜놓고 진짜? 대단하다. 직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준비시켜놓고 해가지고 그게 딱 열리는 순간에 바로 접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그 순간에 다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하수들이고 약간의 그 1에서 1.5초의 텀을 가지고 그 망들이 따다다다닥 올라가는 사이에서 약간의 엇박자로 딱 누르면은 그 망 사이가 열리는데 글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뚫고 아내가 예매를 했죠. 10만 대 1. 어쨌든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그렇구나. 그거 위해서 계속 기도로 한 주 동안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야, 무슨 H.O.T 콘서트가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그 티켓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게 H.O.T 팬들한테는 17년 만에 여는 콘서트니까. 그렇군요. 근데 17년 만에 열었는데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는. 오늘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네.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네. 뭐 이런 걸로. 해야죠. 손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있고요. 저기 북콘서트를 하나 하기로 해가지고. 북콘서트? 네, 그래서 그거 조금씩. 너 9월까지만 홍보해준다 그랬더니 왜 계속 임마? 한번 슬쩍 그냥 한번 네. 주저했는데. 네. 어쨌든 네. 묻다 믿다 하다의 북콘서트를 하게 될 것이다. 네. 근황을 물었더니 앞으로 할 일을.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말 나왔으니까 언제 해요? 북콘서트는? 27일인가? 토요일인데 저녁에 저녁에 하고 당산역 근처에서 7시 정도에.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나도 대충 정보를 들었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 오세요. 그래서 너 따위는 가지 않을 필요가. 그냥 우리 그래도 패널이니까. 나 따위는 꽃다발 들고? 아니 꽃까지는 아니어도. 겐세이 뒤에서 우 그런 거. 누가 질문하고 손 작가가 대답했을 때 우 아니야 뭐 이런 거 하고. 우리가 가면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질문 시간에 조식 신학이 도대체 뭐냐고 그런 거 물어보고. 회방로로 네. 딴지걸로. 저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북콘서트 가신 분들 가운데 혹여나 뒤에서 야유 소리가 들리면 김사부 아닌가? 한번 하실 필요가. 임브로가 왔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멘트가 서 과장이 방송을 준비한 날에는 근황을 물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도 다행히 아니에요. 얼굴에 그늘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서. 오늘은 되게 심지어 밝은데. 드라마 편이라서 막 엄청 긴장하거나 막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까 하는 말 들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중에 가장 힘들었다. 이게 준비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워낙에 제가 깊은 드라마를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 깊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얕았나요? 지난주에 무슨 소리야? 김용월드를 지금. 아니 여러분 왜 댓글을 안 달아주세요? 지난주 방송 들으시고. 삐졌습니다. 임브로가 웬만하면 상처 안 받는 사람인데 살짝 스크래치가 났어요. 사실 어저께 방송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다음날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딱 한 분이 댓글 올리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원래 되게 좋아하는 거니까. 됐어, 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임브로가 페북에다가
홍보도 했는데. 홍보를 했는데 거기 밑에 댓글들이 남자들만 우르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장풍 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다신 분들 뭐 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진짜 놀고들인데 말이야. 심지어 좋아요도 다 남자만 찍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언젠가는 제가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걸로 꼭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 조심하십시오. 댓글 읽어주시죠. 댓글이요? 네. 글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달린 댓글들을 읽어주십시오. 임브로님의 급 팬심이 생겼는데 점점점 의천도룡기 하시는 말씀 10%도 못 알아듣고 유유 의천도룡기의 세계는 빠지기 힘든가 봅니다. 크크크. 그래도 임브로님을 응원합니다. 중국 서버는 아니에요. 흥하라 떠람. 이거 중국 서버라니까. 아니야. 이거 누가 달아주셨는지 PEH337님. 네, PH337님 감사합니다. 네, 뒤통수 조심하십시오. 이게 칭찬인지 뭐. 아니, 칭찬이지. 네. 어쨌든 격려하신 거죠. 못 알아듣겠지만 수고했다. 이게 칭찬으로 들리세요?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이십니다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네, 한 분 더. 김은희님. 안녕하세요, 김은희입니다. 홍홍. 매주 꼬박 잘 듣고 있어요. 어른으로 소개된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헬조선, 개독교로 불리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이런 멋진 어른들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꼰대와 어른은 말만 하는가, 말하는 대로 사는가, 그 사이에 있다는 생각을 하며 요즘 조금 괴로웠어요. 나에게 상처 준 한 사람도 품지 못하면서 난민을 품어줘야 한다고 말만 하는 모순적인 제가 꼰대 같아서요. 유유. 그러나 지금도 어디선가 묵묵히 어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쩌다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저도 현장에서 잘 듣고 말한 대로 살기 위해 고투하겠습니다. 산티아고 다녀와서 액세서리 회사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취업 준비했어요. 하루에 100세트, 1000세트가 넘는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건품하고 포장하는 일을 했는데 단순 노동이라 진짜 유치원 때 있었던 일까지 생각해도 시간이 안 갔거든요. 떠람대어 같은 편 두세 번 돌려들으면서 알바하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떠람대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인턴이지만 취업해서 10월 1일부터 일하고 있어요. 호호. 병아리 마음을 길게 가야 할 텐데 아직도 아침 지옥철 출근도 행복하고 지옥철 퇴근은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청취자로 앞으로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김은희님은 그 처음에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을 해서 그 산티아고도 갔다 오고 또 갔다 왔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인턴 지금 들어갔다고 남겨주시니까 진짜 우리랑 같이 가는 느낌이 되게 커요. 맞아요. 저희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방송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로 계속 달아주시면 우리가 함께 방송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의천도룡기 들으시고 쓴소리도 좀 달아주시고 하면은 네, 부탁드립니다. 네, 팟빵 떠람대어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세 분을 선정해서 6개월간은 세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마스크팩 써보셨나요? 아, 예,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지금 여러분 청취자분들이 안 보셔서 그럴 텐데 임보로가 그 마스크팩을 써서 얼굴이 작아졌어요. 좋아요날 얼굴이 주먹만해졌어. 마동석 주먹처럼. 아, 마스크팩이 너무 고급져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막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홈쇼핑에서 이렇게 사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안에 남아있는 그 액체를 저는 그냥 버리는데 그리고 모아서 얼굴에다가 그게 되게 많아요. 네. 하여튼 그게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늘 저희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시던 요거트맨 사장, 그리고 이제 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해달라고 종로 타워점의 그 요거트맨 대장님이 책을 내셨어요. 원래 이분이 이제 요거트만 파시는 분이 아니라 그 회계, 숫자 회계에 대한 책을 내시는 분인데 이분 책이 이번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후원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책을 저희가 지금 한 2, 3주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완전 숫자에 내일이네. 약하신 분들이 콕 집어서 원하시면 그분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그 숫자에 약하죠. 숫자에 약하거나 이렇게 돈 계산이나 회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김사부 봐야겠다. 입문서로 그럼 나는 내가 댓글 달면 내가 읽고 김사부 내가 봐야겠다. 당첨되면 되지. 어디 한번 그래 보세요. 해봐. 네, 팟빵 공지 게시판에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공지된 후원 계좌로 쏴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꿈씨써니꽃님, 게르손님께서 언제나처럼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르손님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은 드라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뚜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가 좀 분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스릴러물. 정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밀의 숲을 다뤘고, 두 번째는 남자들의 세계 무협. 그렇죠. 왜 비웃어? 우리 카테고리 왜 무슨 소리야? 아니야. 분류가 안 돼? 안 돼. 나도 어서 기현을 만나서 진짜 무공으로 니들을 다 그냥. 어쨌든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서 과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드라마는 디어 마이 프렌즈입니다. 노희경 뚜둥. 작가의 디어 마이 프렌즈. 안 보셨죠, 아무도? 저 봤어요. 조금 봤다고. 꽤 봤어요. 저는 한 회를 다 본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몇 씬을 봤어요. 그래서 고현정이 나오고 고두심이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노희경 작가의 그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 노희경스러운 드라마라고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내가 그걸 되게 챙겨서 봤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뭐야 하면서 옆에서 좀 봤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인생은 드라마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던 드라마가 되게 많았어요. 뭐 있었어요? 마더라고 그 봉준호? 일본 드라마 그 리메이크한 이보영 주연의 마더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잘 모르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혜진 주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순위에 올려놨었는데, 근데 마더는 이런 거예요. 누가 엄마가 될 수 있는가? 낳았다고 엄마인가? 길렀다면 엄마인가?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학교 선생님 이보영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애를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사고사 처리를 해서 유괴를 합니다. 이 관계가 엄마와 딸이 될 수 있는지. 진짜?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탄탄해가지고 끝에 가면 이보영이 이 아이의 진정한 엄마고 그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수긍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연애 시대 이제 그 진짜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분위기의 드라마예요. 연애 시대가 그 가무성 맞아요. 손예진 나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 맞아요. 스위스로. 되게 감미로운 네. 음악인데. 그렇군요. 근데 연애 시대가 이제 이혼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불륜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이라는 소재가 되게 드라마에서 되게 식상하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소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불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재생산이 될 텐데 이 드라마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불륜 이후에 불륜이라는 죄가 내 내면과 내 주변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거를 그 파괴력을 굉장히 집중해서 다뤄요. 그래서 다 같이 손잡고 불지옥에 들어가나요? 그럼 어두운 톤 아니에요? 이건 약간 조금, 그러니까 연애 시대 분위기라고. 근데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따뜻한 말 제목이? 그 말 한마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태클 걸지 마시고요. 뭐 니들 되게 다 같이 지옥 가겠다 뭐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뭐 이 드라마도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마지막에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족 드라마. 맞아요. 아 그래? 가족을 난 이거 가지고 봤어. 봤어? 다룰 수 있는 모든 극치가 이 안에 너무 들어있습니다. 재밌어. 유준상 씨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누구죠? 여자 배우? 김남주? 김남주 나오고. 보지 않아도 되게 잡스러운 정보는 다 알고 있다. 네. 봤던 건 까먹고. 가족 드라마면 어쨌든 이건 따뜻하겠네. 넝골제 들어간 맞아요. 당신은. 재밌고 코믹하고 유쾌하고. 눈물 나고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훌륭한 드라마가 워낙 많아가지고 하나를 이제 정하지 못하고 이게 시간을 끄다가 제가 드라마에서 매력을 느낀 이 모든 미학을 품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
두둥하고 떠올랐습니다. 나의 아저씨. 그것이 바로 의천고룡기. 나의 아저씨. 다음 주에 할 나의 아저씨. 이걸 넘을 수가 없어. 아 시끄러. 눈을 감아보면 난 잃을 게 없어. 너 왜 안 해? 너도 해야지. 좀 감정이 없어서. 엉망진창인데? 그것이 오늘 다룰 디어 마이 프렌즈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다뤘던 그 비밀의 습관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그런 성격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숲이 좀 남성적이었다면 디어 마이 프렌즈는 좀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밀의 숲이 우리 얘기할 때 장점이 좀 이렇게 디테일보다는 과감한 이야기 전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디어 마이 프렌즈는 쌀알 만한 사연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조연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사연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인생 드라마기도 하고 인생은 드라마라는 주제를 잘 보여주기도 하는 디어 마이 프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는 이제 유명한 드라마긴 한데요. 시청률이 되게 좋았던 드라마도 아니고요. 우리 패널들도 이제 제대로 보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드라마를 이제 보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노희경 작가의 작품 세계, 그녀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2부에서는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이제 길어 올린 삶의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노희경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희경 작가는 MBC 베스트 극장. 20대 초반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방송 3사에 이 단막극 프로그램이 다 있었습니다. 그쵸. 그거 엄청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소설로 치면 단편 소설인 거죠. 이걸로 이제 다 이제 작가들이 데뷔하고 이제 이런 등용문처럼 사용이 그리고 탤런트들도 이걸로 데뷔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베스트 극장에 이제 엄마의 치자꽃이라는 이제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요. 1996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4부작 드라마로 본격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2017년에 TVN에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었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대본이 수능 모의고사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어가지고 학생들이 지문을 읽다가 훌쩍거려가지고 시험을 되게 못 봤다 이런 인터뷰들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그 원미경 나오는 그거였나? 맞습니다. 그쵸. 시아버지인가가 노만 걸려가지고. 시어머니가 치매시고 이제 본인은 이제 암에 걸리는 뭐. 나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원미경 하니까 이미지가 딱 떠올라. 그 드라마 자켓이라고. 나도 이거 지금 본 기억이 난다. 노희경 작가는 대한민국의 웰메이드 드라마 작가의 상징입니다. 그쵸. 그래서 드라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노희경 드라마 대본집은 교과서고요. 굉장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노희경 작가의 98년작 이제 거짓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한국 최초의 컬트 드라마라고 불립니다. 컬트 드라마 뭐예요? 그러니까 컬트 영화라는 말은 들어봤죠. 약간 소수 집단이 광적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좋아하는 걸 이제 컬트라고 하는데 당시가 이제 PC통신보다였어요. 아시죠 다들? 천리안이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자발적 드라마 동호회가 생긴 게 노희경 작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건씩 드라마 후기가 이제 그 천리안에 올라갔고 페인 드라마라는 말이 여기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노희경 드라마의 이제 매력을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랑 명품 대사를 꼽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희경에게 쪽대본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생방송 드라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촬영 시각과 이제 방송 시각이 이제 가까워가지고 생방송처럼 드라마를 찍는 것 같다라는 뜻인데 드라마 제작 환경이 이 쪽대본이 되게 관행화되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사전 제작은 뭐 꿈도 꿀 수 없고 예전에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10시 드라마인데 10시 뭐 10분? 이 정도의 드라마가 반영이 됐대요. 아, 진짜? 이게 편집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 이보영이랑 엄태웅 나왔던 적도의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드라마를 보다가 블랙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본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허접하다. 방영되는 도중에도 저쪽에서 편집을 하고 있었던 그쵸, 거야. 그런 거죠. 그걸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그냥 까맣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희경 작가는 대부분 드라마를 이제 방송 초반에 대본을 이제 탈고하는 굉장히 성실한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겨울 바람이 분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일본 드라마 이제 뭐 리메이크작이긴 한데 조인성. 맞아요. 탈고가 완료된 전체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작에 들어가고 여유 있게 몇 회분을 이제 미리 찍어놓은 상태에서 첫 방을 내보내는 뭐 그런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당연히 노희경의 작품은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배우들 연기력이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것들을 내가 소화하고 연기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발연기 논란이 많았던 배우들이 노희경 드라마 이후에 도약을 해?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배우들이 노희경 이후로 이렇게 연기파 배우가 됐냐면 내가 사는 이유의 이영애 씨, 이영애.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워의 한고은 씨, 그리고 굿바이 솔로의 김민희 씨, 다들 막 그 발연기라고 되게 욕을 먹었던 배우들인데 노희경 드라마 이후로 이제 배우로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김민희는 이제 어떤 불륜의 아이콘이고 그 전에는 굉장한 연기파 배우로 연기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원래 모델을 하다 연기를 막 시작했었을 때 대사도 제대로 못 읽는다고 김민희가 이걸 한고은 많이 씨도 먹었던 마찬가지. 걸로. 혀가 짧아가지고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인기 드라마라고 하지 않고 컬트 드라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노희경 드라마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명성에 비해서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별명이 시청률의 블랙홀, 시청률 부도수표라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운이 좀 안 따라주기도 했어요. 너무 이제 대작이랑 붙어가지고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온 저주받은 걸작들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도 시청률이 낮습니다. 예전에 현빈과 송혜교를 앞세운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이것도 이제 웰메이드 드라마로 굉장한 풍문을 남겼거든요. 이 작품 역시 그 창비에서 만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지문으로 실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상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한 5% 정도가 나왔습니다. 완전 5%면 많이 나왔습니다. 막 예전에는 2%, 3% 나온 것도 있었어요. 종편에서나 그렇게 나올 법한데. 그래서 안타깝지만 노희경 드라마는 이제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희경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이 대중적이지 않은가 이걸 또 같이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아까 한국 그 최초 컬트 드라마라고 소개했던 그 거짓말이라는 작품이 불륜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드라마에서 불륜이 나오면 불륜의 과정, 그 남자와 여자의 약간 추저분한 로맨스, 막 이런 것들 되게 자극적으로 다룬다든지 아니면 이제 불륜녀와 조강지처의 갈등, 그 사람 많은 데서 이제 머리끄댕이 한번 잡아주잖아요. 아니면 이제 조강지처의 막 되게 가슴 뜯어지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보통의 드라마에서 이제 불륜을 소비하던 전형적인 이제 방식이었고, 이거를 누가 잘했냐면 김수현 작가가 이런 불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은하 주연의 청춘의 덫이라든지 김희애, 배종옥 주연의 내 남자의 여자 같은 이제 드라마가 대표적인데, 소재 자체만 보면 되게 막장 드라마인데 굉장히 이제 밀도 있는 대사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막장을 되게 아트의 경주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김수현 작가죠. 근데 반면에 노희경 작가는요, 거짓말이라는 작품에서 불륜 당사자들의 사랑과 죄책감에 집중을 합니다. 사랑과 죄책감. 배종옥 씨와 이성재 씨가 불륜인데요. 세상 앞에 떳떳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둘은 사랑은 하는데 우리 서로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둘이 이제 근교로 일을 보러 나갔다가 어떤 성당 안에 이제 고해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재 씨는 이제 신부님이 들어가는 방에 들어가고요. 배종옥 씨는 이제 신자의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배종옥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되게 명장면인데, 여기서 하는 말은 죄를 묻지 않는다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뭐야? 막 오그라들어. 근데 이 세팅을 보세요. 이거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알겠어. 죄가 돼버리는데 그 죄가 사해지는 공간에서밖에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 멋있는데? 어떤 고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이제 명대사로 꼽히는 게 지금도 되게 많이 회자되는데, 배종옥 씨의 엄마로 나오는 이제 윤여정 씨가 이제 자기 딸이 유부남을 사랑하니까 딸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게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랑 자체에다가는 무죄를 선고하는, 이게 노희경 작가의 윤리관입니다. 그럼 막장 아니냐. 불륜을 너무 미화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노희경 작가는 사랑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게 되는지, 당사자들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이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을 가치 판단을 완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시청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불륜녀는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이다 같은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김수현 드라마를 보겠어요, 노희경 드라마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는 불륜 남녀를 사람 많은 데서 막 패대기 치고 망신 주고 때려 부시고 이러면서 막 공개적인 복수와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뭐가 더 우리 실제 삶과 비슷한가? 사실 김수현식 해결법은 판타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는 노희경 드라마와 더 비슷한 상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노희경 드라마를 보면 인물의 입체감이나 깊이가 굉장히 훌륭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보다가 보면 그래서 이게 악당이라는 거야, 착한 놈이라는 거야, 이게 안 보이거든. 맞아요. 그게 전면에 보여야지. 아유, 저 죽일 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죽일 놈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맞아요. 걔도 사실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가니까 그 아주머니들 이렇게 막 과자 씹어 먹으면서 땅콩 집어 던지면서 봐야 되는데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남편이 바람핀 걸 알게 되면 그 불륜녀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잡을 수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약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억눌리고 해소되지 않은 것들을 드라마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것이 김수현식 드라마라면 실제 삶에 답답하고 답이 없고 모순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노희경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드라마라는 시리즈를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희경 작가는 어떻게 평소에 얘기하냐면 드라마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미화하지도 않고요. 편견을 갖지도 않고요. 좀 추하면 추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노희경 작가의 시선이고 이제 그런 시선을 작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희경 드라마에는 뭐 앞에 이야기랑 좀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어떤 분이 독일에 갔는데 다른 것보다도 길거리에 장애인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독일에 유난히 무슨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숨어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호자들은 이제 장애인을 데리고 바깥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걸 약간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적은 게 아니라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희경 작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겉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약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들, 이제 그런 사람들과 소재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김상중 씨가 나오는데 성불구자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역할로 나오고요. 여기 추상미 씨가 나오는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노숙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뜯는 거리의 약간 불황아 같은 역할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 아까 이영애 씨의 연기 변신했던 내가 사는 이유에서 이영애 씨는 이제 동생들 학비를 대고 건사하려고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나오고요. 이영애 씨가 막 되게 야한 옷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껌 딱딱 씹으면서 막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 드라마 기억나. 그래서 완전 밑바닥 인생의 그 깡패랑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조인성, 송혜교 주연의 이제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는 송혜교 씨가 시각장애인으로 나오고요.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는 이제 조인성 씨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체 불구가 된 장애인으로 나옵니다. 아, 조인성이 그렇게 나와요? 이 선남선녀 배우들을 데려다가 예쁘기만 한 사랑은 절대 안 시키는 게 또 노희경 작가입니다. 그리고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가 대박인데 온갖 트라우마와 정신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인성이 나오는데 조인성은 어릴 때 이제 새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화장실에 피해서 숨어 있었던 게 발단이 돼가지고 침대에서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화장실 욕조에다가 이불을 깔고 자야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진짜 그러고 자요? 조현병이 또 있어가지고 망상 환각장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성이 자주 나왔네요. 드라마에서. 그리고 공효진 씨가 나오는데 이제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인데요. 어릴 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요. 이렇게 엄마의 약간 불륜 현장 뭐 이런 걸 이제 목격을 해가지고 불안장애와 관계 기피증을 앓고 있고요. 그래서 남자랑 섹스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수가 나오는데 이광수. 여기서 이제 뚜렛 증후군. 우리 보통 틱이라고 하잖아요. 그 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나 이거 몇 번 본 이 것 같아. 장면은 본 것 같아. 광수가 여러분 굉장히 연기파 배우인 거 아시나요? 알아요. 그 라이프 드라마? 경찰들 나오는 드라마 뭐였지? 라이브. 라이브에서도 경찰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이것도 노희경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네? 라이브도요? 라이브 노희경 드라마. 정유미 나온 거. 그거는 시청률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 봤지만. 근데 거기서도 이광수가 경찰 연기를 너무 잘해서 나도 한동안 이광수는 런닝맨 아닌가? 그러니까 광수가 노희경 드라마에서 몇 번 나왔는데 그 런닝맨의 그 광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리얼한 연기를 잘해.
그 역할에 맞는 연기를 잘해. 맞습니다. 노희경 드라마에는 암 환자, 치매 노인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이제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부 며느리가 말기암에 걸리는 얘기고요.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김영옥 씨가 중증 치매 환자 연기를 합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 정우성? 맞아요. 되게 많이 안다. 네. 아,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이 작품에 이제 정우성님과 한지민 씨가 나오고요. 정우성님. 이게 이제 JTBC 개국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정우성님이 살인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셨다가 그 이제 뭐라 그러지? 형기를 다 채우고서 출소하신 그리고 다 복수해서 다 없애버리나요? 그런 사람인데 간암에 걸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디어 마이 프렌즈에는 이제 노인들 이야기다 보니까 치매 환자 1명, 암 환자가 2명이 나옵니다. 그럼 너무 우울한 거 아니냐? 분명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 누가 다쳐서 피가 철철 나. 그럼 우리는 차마 그거를 이렇게 못 보잖아요. 노희경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렇게 벌려서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꼬맬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마취의 그 고통은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보여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무슨 드라마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 이래서 노희경 작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나 봐요, 노희경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외면하지 마시라.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들으면 뭔 생각이 나냐면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드라마라는 게 사실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소설로 치환이 되거나 아니면 단편적인 어떤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깊게 사유하고 끝내는 그러니까 제가 노희경 작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르가 오히려 그러니까 좀 즐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노희경 씨 같은 경우라면 차라리 그러니까 영화로서 어떤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하거나 아니면 글로써 좀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근데 그건 장르의 역할을 너무 한정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마라는 게 저는 그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팬심은 이해하지만 반대편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맥락이 조금 더 공감이 가거든요. 너무 이렇게 무겁게 길게 가니까. 근데 나는 드라마에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 첫 번째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으로서의 자기 세계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김수현의 드라마 같은 경우 불륜한 악당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장무기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승리를 하듯이 자기 세계의 승리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기 세계의 외연이 깨지면서 남의 세상을 엿보게 만드는 드라마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전엔 생각지도 않았던 남의 집 안방을 들여다보게 되고 남의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사람의 사연을 보여주는 드라마들이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드라마를 접하면서 사람들의 삶엔 다들 저마다 사연이 있구나. 이게 노희경 작가의 그 엄마의 치자꽃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었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서 원미경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시어머니인지 시아버지인지 치매 걸려가지고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둘째 며느리인 원미경이 다 뒤치다꺼리 하는 거야. 똥 치우고 막 그래. 근데 치매 걸렸으니까 계속 타박을 하잖아. 그거 보면서 저 늙은 노인을 뒤치다꺼리 하는 게 저 며느리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러는데 그 나머지 그 동서들이나 형제들 집이 명절에 한번 와가지고서 선심 쓰듯이 선물 틱 던져놓고서 이제 이렇게 좀 잘 좀 해드려요. 막 잔소리 하고서 가는데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런 게. 그리고 나서 여전히 또 그 늙은 노인을 뒤치다꺼리 하는 거는 그 맨날 타박하고 잔소리하는 그 며느리밖에 없다는 걸 보면서 나는 그냥 단편적으로 저런 며느리는 나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욕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며느리야말로 가장 좋은 며느리구나. 그렇죠. 그게 나의 외연이 깨지면서 확장되는 그런 거였는데 노희경의 드라마를 보면 나에게서 굉장히 타자화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좀 문이 열리거나 울타리가 조금 균열이 가면서 그들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나한테 조금 생길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불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윤리적인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어머니를 모신다 했을 때 똑같은 말을 또 해도 막 구박하지 않고 벽에 똥칠을 해도 그냥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닦아드리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완전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근데 노희경 작가 드라마에는 구박을 하더라도 모시는 게 사랑이고 모시는 게 효자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실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말할 때 약간 심파적이지 않고요. 되게 관조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보여줄 때 막 이걸로 눈물을 짜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시하듯이 보여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전형적이고 심파적인 드라마는 말도 안 되는 효부가 등장을 하잖아. 맞아요. 뭐든지 다 순종하고 받아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며느리는 계속 잔소리하고 싸우고 막 어머니는 막 차라리 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는데도 옆에 남아 있고 그 사실 근데 현실이라는 게 그렇잖아. 맞아요. 나는 그런 면에서 노희경 드라마들 굉장히 높이 사요. 많이 보진 않는데. 그리고 이런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지만 드라마 분위기는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밝고 명랑합니다. BGM 사용도 굉장히 발랄해요. 이런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하고 슬픈 일이 아니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 특별히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묘사하지 않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노인 세대나 젊은 세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상처 앞에서 평등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노희경이 그런 류를 다루고 싶은 거를 알겠어. 그리고 그런 걸 잘하는 것도 알겠어. 근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해,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공효진이랑 조인성 나온 드라마에서 조인성 보는데 너무 타자화돼서 그런지 너무 비현실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고 괜찮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속에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잖아. 그래서 보면서 야 말도 안 돼 저게 저렇게 된다고 막 나는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이제 고현정이 이 드라마에서도 그 조인성 씨가 처음부터 장애인이 아니고 사랑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따가 다 얘기할 건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버리고 오거든요. 고현정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인성이라는 배우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안고 싶은 배우와 안기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조인성은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배우예요. 약간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배우인데 그 배우가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됐어. 그럼 평생 옆에 있어야지 여자가.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쟤를 버릴 수가 저 맑고 예쁘고 저 길쭉하게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치. 너무 잘생겨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그뿐만 아니라 슬픈 유혹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동성애 코드의 드라마입니다. 이게 99년도 작품이에요. 그런 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99년도는 진짜로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한 게 2000년이고요. 그때 완전 방송을 접었어야 됐습니다. 그치. 아까 얘기한 거짓말도 98년장인데 당시에는 간통죄가 또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불륜을 미화시킨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불륜 남녀를 일방적인 악인으로 막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막 이렇게 좀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노희경 작가 작품에는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은 나오질 않습니다. 입체적으로 사람을 보고 입체적으로 사건을 보자. 이게 우리들의 숙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98년도 세기 말에 이런 식으로 작품을 풀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기독교 윤리관과는 별도로 굉장한 사회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중보다 너무 시대를 앞서간 작가라고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선명한 악인이 한둘 정도 나왔어야 돼. 뭐 김치로 싸대기 때리고 입에서 주스 막 토해내고. 기어마이 프렌즈에도 그런 악인이 하나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요?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얘도 사연을 부여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특징이고요. 그녀의 시선이고 동시에 이제 대중적이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거기 나오는 이제 사연 있는 인생들, 굉장히 독특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주요 계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계층과 소설을 보는 계층하고는 또 다른 굉장히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런 대중이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주로 드라마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고 하는 게 모든 이들이 이렇게 겪어야 되고 해야 되는 훈련들이지만 사실 그런 것을 훈련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그래도 조금 안정이 돼 있고 또 다른 입체적인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계층들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드라마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말할 자격은 없어요. 노희경 씨 드라마를 계속해서 봤던 것도 아니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만 듣는데 한두 편만 그런 어떤 그 방식으로 그려지고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이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꼭 쭉 그런 코드로 간다면 차라리 그런 류의 방식이라면 조금은 뭐 영화라든가 소설로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계속 들었어요. 드라마를 보는 계층이라 그럴까? 뭐 이런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손 작가는 드라마를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 드라마라는 장르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노희경 작가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근데 낮잖아요. 나는 오히려 그래서 노희경이 드라마라는 거를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영화는 감독 예술이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오히려 되게 작가의 예술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노희경의 템포는 영화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맞아요. 컬트적이고 자기만의 좀 독특한 장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노희경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이런 류의 드라마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나도 너무 비대중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드라마를 주로 향유하는 계층은 말 그대로 진짜 가장 통속적인 대중인데 그런 면에서는 뭐 그 시청률이 받은 심판이지 뭐. 그렇죠.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방송사들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작가 아니에요? 근데 회자되는 게 또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슈가 되니까. 부가적인 이슈가 이거 노희경 작가 작품. 그치. 확실하게 이슈가 되니까 이거. 하긴 제주위에서도 딱 그 뭐 괜찮아 사랑이야 뭐 그새사 그런 것들 매니아들 매니아들이 많죠.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이제 디어 마이 프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희경 작가의 2016년작이고요. TVN에서 방영된 16부작 드라마입니다. 최고 시청률은 8% 정도. 선방을 했습니다. TVN이었어요? 8%밖에 안 됐어요? TVN인데 8%면 꽤 괜찮았던 거예요. 의천 들은 게 90%인데. 근데 떠람대오 성적률이 안 나오잖아요. 이놈의 자식들. 네, 출연진이 대박입니다. 김혜자, 고두심, 남은희, 윤여정, 박원숙, 신구, 주현, 김영옥. 에?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어벤져스. 나 듣는 순간 진짜 할매 야, 다 진짜 나왔어. 이거. 이 8명이 이 드라마의 늙은 주연이고요. 현존하는 최고의 장년층 배우들이 그러니까. 총 집합을 해서 시니어 벤져스라고 불렸습니다. 나는 처음 두 사람만 듣고도 이미 이거는 김혜자 고두심이 그냥 이분들만 한 분씩만 모아놓고 드라마를 해도 완성도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나는 수 김혜자 고두신보다 난 남은희. 윤여정 뭐 이런 누구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뭐 박원숙 씨 장난 아니고 신구 씨가 정말 쓰레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대박이고요. 주연 씨가 진짜 낭만적인 남자 역할을 하는데 진짜? 이것도 엄청 달달하고요. 나는 남은희가 울면 그냥 눈물 나. 자판기처럼. 남은희 남은희 씨가 씨가 울면 그렇게 눈물이 나. I Can Speak 거긴가요? 남은희 씨가 울면 무조건 눈물이 나. 네, 극 중에서 이분들은 왜? 내용 안 들어도 이미 눈물이 나. 이거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조금 더 대중적인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노희경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따가 다 필요 없어. 남은희가 김혜자 붙잡고 이거 왜 그랬어? 그러면 둘이 그냥 친구야. 그냥 눈물 그래? 나. 눈물 나. 네, 극 중에서는 이분들이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제 초등학교 동문입니다. 이 안에 친구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엄마와 딸도 있고 부부도 있고요. 첫사랑도 있고 삼각관계도 있습니다. 이 어른 배우들 중에서 이제 김혜자 씨, 신구 씨 빼고는 노희경 사단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완전 초기작부터 함께 해오셨던 분들이고요. 이제 김혜자 씨, 신구 씨만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처음 작업을 하게 됐는데 노희경 작가가 김혜자 씨랑 작업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극중 캐릭터도 이제 김혜자 씨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원고를 썼다고 합니다. 김혜자 씨는 잘 연기를 안 하셔가지고. 근데 어떤 광기가 여리고 섬세하다가 갑자기 폭발시키는 연기 같은 거는 저는 마더에서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김혜자 외에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마더
뿐만이 아니라 김혜자 씨 눈에는 약간 광기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광기가 마다에서 제대로 폭발했잖아요. 그리고 젊은 배우들은요. 고현정, 조인성, 이광수, 신성우, 다니엘 헤니, 그리고 성동일 씨가 있습니다. 아, 다니엘 헤니가 나왔어요? 네네. 성동일 씨가 이제 젊은 배우 축에 속해요. 그리고 고현정 씨가 유일한 젊은 주연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특별 출연으로 소개가 됩니다. 성동일 씨도 어디 드라마 하면은 최고봉이잖아요. 최고 어른인데 여기서 완전 잽도 안 되네 그냥. 나 아까 나문이 얘기해서 또 하는데 난 성동일이 웃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 되게 야비한 남자로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지 않아? 성동일이 웃잖아? 이렇게 눈물이 나. 성동일도 요즘 약간 이경영 씨의 뒤를 밟는 것 같은데. 다 나온다고? 네. 갈 길 멀어요. 그래서 고현정 씨 빼고는 다 특별 출연인데 거의 매회 나옵니다. 비중이 굉장히 상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캐스팅이 어벤져스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스에 조인성 나온 거 봤어요? 네. 거기서 디어 마이 프렌즈 회식 이야기를 잠깐 해요. 자기는 동일이 형이 그렇게 긴장하는 거 처음 본다고.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조인성이랑 성동일이 둘이서 쉬지 않고 소맥을 막 계속 말고 막 어르신들 수발을 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드라마를 보면 조인성, 이광수, 성동일 씨는 드라마 현장에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호흡 맞추고 연기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현장에서 어른들과 합을 맞추는 거는 고현정 씨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현정이 커피 심부름하는 드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캐스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기가 눌리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젊은 배우가 누가 있을까? 고현정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현정 씨를 콕 집었다고 하더라고요. 고현정 씨 극중 이름이 이제 완인데요. 박완 외자인데 고두심 씨의 딸로 나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엄마의 친구거나 언니거나 오빠들이니까 이제 완이는 이들을 뭐 이모,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근데 초반에 고두심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제 고두심, 김혜자, 남은희 씨가 모였어요. 완이를 오랜만에 보고서 이모들이 막 반가워해요. 이때 남은희 씨가 와, 우리 완이 젖 크다 이러면서 고현정 가슴을 움켜잡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완이 다 컸네 이러면서 막 남은희 씨가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김혜자 씨가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다 크긴 늙는구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인 고두심 씨가 늙기는 아직 노량진 화로지 이 정도면 그러고서 또 가슴을 딱 잡더니 막 주물럭거려요. 그러니까 누가 고현정을 이렇게 쓸 수 있나? 어떤 드라마에서 고현정을 이렇게 소비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고, 계속 이런 아줌마들의 질펀한 대사, 막 이런 리얼한 대사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너무 충격적이다. 젖 크다 막 이러면서 천하의 고현정인데. 그러니까. 후에 노희경 작가가 이제 고현정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혼자서도 빛나는 길 마다하고 기꺼이 이 힘든 드라마의 짐꾼이 되어준 고현정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캐릭터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해볼 텐데 이 캐릭터 소개만으로 저는 사실 일주일도 넘게 할 수 있거든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정말로. 근데 사주? 후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가 뭔가 계속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할 때마다 눈물이 나. 아니, 이 드라마는 숨 쉬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웃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거를 간단하게 후려치는 게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지난번에는 밤이 선생이다를 이렇게 팔아주더니 이번엔 또 이렇게 다시 보기를 팔아주겠네. 근데 너무 잘 팔아요. 정말 잘 팔아. 의천도령이 안 팔리잖아. 내 말이. 이건 팔려. 내가 볼 때는. 자, 김혜자 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김혜자 씨가 연기하는 조희자라는 인물은 70살 노인입니다.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조신한 스타일인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고 나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셋 있고 그중에 막내가 이광수 씨입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서 아들 며느리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누가 모실 건가 논의를 하다가 서로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면서 싸워요. 근데 그 말싸움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헐. 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사시나. 우리 어머니는 할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건데 이광수가 되게 불같은 성격의 효자거든요. 막 화를 내요. 자기 엄마 안방에 있는데 우리 엄마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형수!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엄마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김혜자 씨가 안에서 듣고
아, 내가 자식들한테 되게 짐스러운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울증에 걸립니다. 걸린다. 그리고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자살 시도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망상 장애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치매로 진행이 되는 그 치매 환자가 이제 김혜자 씨입니다. 그래서 김혜자 씨는 이제 평소에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이걸 강박적으로 이제 되뇌이는 캐릭터입니다. 나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김혜자가 멍하니 허공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장난 아니야, 연기가. 그래도 얼굴 앞에 지금 보여. 지금 눈앞에 보여. 아니 김혜자가 드라마 보여. 안 봤는데 이 얘기만 들어도 야, 김혜자가 허공을 응시하는. 그리고 김혜자 씨의 영혼의 단짝. 남은희 씨가 연기하는 문정아라는 캐릭터입니다. 둘이 소울메이트예요. 정말 이제 이 노인들의 우정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그리고 남은희 씨의 남편이 이제 신구 씨가 연기하는 김석균인데요. 이제 세상 개 쓰레기 같은 역할이 이제 아, 진짜? 신구가 신구가 그런 신구 역할을 씨입니다. 한다고? 그러니까 신구 씨는 진짜 되게 속 깊은 아버지 역할도 되게 잘하지만 쓰레기 역할 맡겨놓으니까 진짜 그 잘하더라고요. 나의 아저씨에서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신구가 아닌가? 다른 넌 자꾸 뭘 보고 오는 거야? 신구가 왜 나? 본 거는 기억을 못하고. 그 회장님이 누구예요? 나온다.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나한테 그래. 아, 그래? 나오잖아. 아, 미안해, 네. 미안해. 너가 뭘 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온다. 내가 봤다니까. 나 무사히 아무튼 신고 신구 씨는 아닌가. 완전 답 없는 개꼰대고요. 하루에도 마누라 이름을 수백 번을 부릅니다. 눈 뜨자마자. 원래 이름이 정한데 이제 마누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첫째 딸 이름을 불러요. 순영아 이렇게 부르는데 뭐 자상하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순영아 뭐 이러고 불러요. 뭐해? 뭐 불 꺼. 리모컨, 뭐 그런 거. 씻으러 들어가면 속옷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뭐 좀 생생 낼 거 있다 그럼 밥 먹다가 밥 이러면 밥도 해먹여줘야 되고 생선 이러면 생선 발라서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약간 이런 왜 캐릭터예요. 쓰레기예요. 그냥 완전 꼰대. 근데 예쁜 중에는 남자들, 가부장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아니 쓰레기예요, 꼰대예요. 둘 다. 둘 다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도 이제 변화는 되게 힘들고 어렵게 몇 센치 변하는 거를 이제 아, 근데 작가가 보여주죠. 어떤 그 부인인 남은희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라는 거 아니면 윤리 도덕적으로 그치. 쓰레기라고 네, 이야기할 지금 만한 그걸 게 물어본 있는 거야? 거야.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남은희 씨가 젊을 때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맨날 구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본 척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면했다고? 가부장적인 거랑도 연결이 되지만, 도리를 다 하지 않았어요.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않은. 근데 이제 사람 자체가 뭐 사기꾼이라든지, 뭐 도둑놈이라든지. 뭐 첩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평생을 마누라를 무시하고 약간 개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리모컨 가져와 정도가 아니라 남은희 씨가 뭐 밥을 먹으면 넌 뭐 하는 줄 아는 게 있다고 밥을 처먹고 지랄이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만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으면 텔레비 그냥 꺼버리고 그러니까 완전 인격적으로 약간 말살시킨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신구 씨는 너무 따뜻한 그거만 봐서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장난 여기서 눈 부라리면서 욕할 때 얼마나 진짜 꼴배기가 싫은지. 아무튼 그렇고요. 자기가 이제 돈 벌어온다고 엄청 유세를 떨어요. 그래서 반찬이 3가지가 넘으면 왜 반찬을 3개씩이냐 놓냐 이러고 막 타박을 하고 가계부 검사를 이제 맨날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빠졌으면 큰일 나고요. 왜 지난달보다 전기세가 6천 얼마 더 나왔냐 이러고 혼내고요. 이거 호두 아이스크림 이거 뭐냐고 영수증 보면서 이거 호두 아이스크림 누가 먹었냐고. 그러면은 이제 뭐 남은희 씨가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도 내 맘대로 못 사 먹냐 이러고서 지갑에서 그 아이스크림값 꺼내서 이렇게 집어 던지고. 꼬박! 그러면서. 남은희 씨는요, 신구 씨가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면 손 들고 있고요. 문 밖에 서 있으라 그러면 문 밖에 이렇게 서 왜 있고. 그래?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이렇게 삶의 패턴을 보면 이게 정립되다 보면 이건 완전 개쓰레기처럼 그쵸. 느껴지겠구나. 맞아요. 그치. 그렇다고 이제 남은희 씨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뭐 아까처럼 돈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주눅 들어 사는. 그래서 물 떠와 이러면 몰래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거 가래가 떴네 이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어서 뭐 물을 갖다 준다든지 핸드폰에 남편 이름을 꼴값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남은희 씨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남편이 젊을 때 이제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되게 가난했으니까 내가 30년 뒤에는 세계 여행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고 이 긴 모욕의 세월을 견뎌왔는데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려 그래요, 신구 씨는. 지킬 리가 없죠. 아무튼 그런 캐릭터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세계여행 가면 행복할까?
그러니까 둘의 젊은 시절 얘기 나오는데 나름의 로맨스가 남편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신구 씨와 남은희 씨 사이에는 딸이 셋 있는데요. 뭐 여기도 다 사정이 막 그래요. 남은희 씨는 딸의 집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 봐주고 하면서 딸들한테 시급 1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 딸들도 이제 상처도 있고 사연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되게 식모처럼 부려먹습니다. 대충 한 달에 딸들한테 받는 돈이 한 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돈은 다 어디다 쓰냐면 생활비를 내야 돼요. 신구 씨한테. 신구 씨는 한 달에 60만 원을 내고요. 남은희 씨는 20만 원을 내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반찬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막 이러면서. 나머지 돈은 엄마 계신 요양원에다가 그 돈을 갖다 줍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신구 씨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평생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아파트 수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울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요. 남은희 씨는 또 고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있고, 술만 마시면 야 내가 대학만 나왔어도 수백억은 벌었다. 너는 대학 나온 새끼가 왜 그러냐. 이게 신구 씨의 이제 레파토리고, 집에서는 되게 왕처럼 떵떵거리지만 이제 아파트 수의로 일하면서 입주민 눈치 보고 젊은 엄마들 막 택배 심부름하고 이제 되게 갑질을 당하는 이제 그런 캐릭터입니다. 또 집에 가서 또 풀고 갑질로. 그리고 이제 완이의 엄마, 고현정의 엄마가 고두심 씨예요. 극중 이름은 장난이 여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60대 초반이고요. 대박 짬뽕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 서서 먹는 대박난 짬뽕집의 사장님입니다. 남편과는 사별을 했고요. 시간 날 때마다 무료해가지고 콜라텍에 다니는 여자예요. 욕도 되게 많이 하고 걸걸한 여장부 스타일이고요. 근데도 이제 속은 굉장히 깊어가지고 언니들을 되게 잘 챙깁니다. 그래서 김혜자 씨, 남은희 씨, 고두심 씨 이렇게 셋이서 이제 좀 많이 친해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고두심 씨 엄마가 김영옥 씨 아시죠? 김영옥 할머니가 연기하는 오쌍분 여사고요.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젊은 때는 맨날 기집질하고 마누라를 개패듯이 패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도 못하고 귀도 멀었고요. 폐기종이 있어가지고 늘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코에 끼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고요. 고두심 씨에게는 딸보다도 어린 늦둥이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남동생이 사고로 하반신 불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조인성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고두심의 아들인데 장애인이에요. 이 답이 없는 친정집을 이제 전부 고두심 씨가 먹여 살리고 있고요. 다행히 고두심 씨가 돈을 잘 법니다. 그리고 고두심 씨랑 고현정 씨 이 두 모녀는 죽어라고 맨날 싸워요. 진짜 리얼한 엄마와 딸의 모습 그대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마와 딸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현정 씨가 이제 맨날 엄마랑 싸우니까 어느 날은 엄마가 되게 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하게 전화를 걸어요. 근데 엄마가 어디야 이렇게 하니까 야 반찬 싸들고 니네 집 가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고현정은 집을 치우지도 않았고 얘가 엄마 몰래 담배를 피우는데 그걸 숨겨놓지도 않았어. 근데 엄마가 반찬 가지고 지금 니네 집 가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아니까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오냐 이러고서 이제 뭐 싸운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엄마랑 딸의 싸움이 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두심 씨가 딸한테 집착이 굉장히 심해서 요구가 많아요. 그 엄마가 예를 들면 그 이모들이랑 뭐 동창 모임을 간다. 야, 너 운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야, 희정 이모 아프대. 모시고 병원 가. 거기도 아들 있잖아. 그러면 아들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 네가 가.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한. 그러니까 완이의 바람은 엄마가 나랑은 상관없이 혼자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완이는 이제 엄마 때문에도 그렇고 이모들 그 아저씨들을 이제 꼰대라고 부르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모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박원숙 씨가 연기하는 이제 영원 이모입니다. 박원숙 씨는 이제 극 중에서 배우고요. 고상하고 돈도 많고 상식적이고 유쾌하고 또 고현정이 유학생활 할 때 막 용돈도 많이 주고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 이모예요. 그리고 젊을 때 고두심 씨랑 박원숙 씨가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고두심 씨 남편이 박원숙 씨의 친구 숙희년이랑 바람이 납니다. 계속 숙희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 박원숙 씨가 계속 그 숙희년을 만나니까 둘이 절교를 하게 돼요. 완전히 원수 사이가 되고 진짜 몇 년 만에 동창 모임에서 만나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둘이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뭐 나중에 보면은 박원숙 씨도 이제 숙희를 만날 수밖에 없던 사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두심 씨와 박원숙 씨의 이제 갈등과 오해를 풀어가는 게 이 또 드라마의 굉장히 큰 줄기입니다. 줄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오늘 이거 다 설명하지 못할 거고요. 밖에다가 이거. 이 드라마를 만약에 보신 분들이 서과장 이 에피소드 진짜 중요한데 왜 이거 말을 안 했지? 그런 게 수백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윤여정 씨가 연기하는 오충남 여사. 그러니까 김혜자 씨, 남은희 씨가 70대 친구고요. 고두심 씨, 박원숙 씨가 60대 초반의 친구고요. 윤여정 씨는 그 가운데 60대 이제 후반 정도입니다. 윤여정 씨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고요. 그러니까 남자랑 자본 적이 없는 처녀로 세팅이 돼 있어요. 동정녀? 그러네, 동정연애. 동정녀. 아무튼 막 그렇게 수군거리는 게 이제 나와요. 윤여정 씨는 이제 집안이 되게 가난했는데 겁나 열심히 고생하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이제 땅 투기 바람이 불 때 재미를 봐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교에 나가면 왜 경치 좋고 잔디밭 넓고 물 흐르고 이런 데서 그 술 팔고 밥 파는 카페 있잖아요. 그런 걸 운영하고 있어요. 윤여정 씨는 이제 여기 이제 주인공들이랑 굉장히 다 친하지만 자기는 자기 친구들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냐면 젊은 지성인들, 예술인들하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 카페에 공짜 술을 얻어먹으려고 되게 양아치 같은 교수들이 와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동일 씨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동일 씨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인데 도자기를 구워서 이렇게 와요. 누님 이러고서 이 도자기를 밀어 넣으면 윤여정 씨가 우리 가난하고 돈 없는 예술가들 작품 내가 사주지 않으면 누가 사주니? 이러고서 그 도자기를 사주는데 그게 옥션가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이거 원래 1000만 원인데 누님한테는 700에 드릴게요. 이러고서 이제 이런 도자기 팔고 또 다른 교수들은 막 사진 팔고 그림 팔고 막 이래요. 호구네. 완전 호구입니다. 돈이 많긴 한가 보네요, 다 사주. 돈이 많아요. 이 성동일 씨가 마치 홍상수 영화에 나오는 그 찌질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인데 너무너무 그 연기를 잘 소화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윤여정 씨는 자기 호구 잡히는 거 알고 있고요. 나는 젊은 지식인들하고 논다? 약간 이런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기도 중졸이어가지고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제 교수들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도 이제 팔자가 되게 기구합니다. 가족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온갖 사촌에 팔촌에 마누라 자식들까지 전부 다 윤여정한테 비빕니다. 윤여정 빼곤 다 가난해요. 그래서 자식이 대학을 가도 윤여정한테 전화해서 학비 보내달라고 하고 수술을 하게 돼도 윤여정 씨한테 전화해서 수술비 보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 병원에 한 병동을 일가 친척들이 입원을 시켜놨어요. 아, 윤여정이 자기 친척들을 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다고 표현, 내가 돈은 많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지금도 조카 2명을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조카 2명이 카페 일을 도와주고 있고 나중에 그 카페를 이제 조카들한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신구 씨 말고 또 다른 남자가 이제 주현 씨가 연기하는 이성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검사 판사를 거친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요. 아내랑은 사별을 했습니다. 김혜자 씨와는 서로 첫사랑인데 좀 엇갈려가지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해서 멀리 살다가 사별하고 나중에 이제 동창들을 오랜만에 만나요. 윤여정 씨가 되게 옛날부터 주현 씨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현 씨가 이제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윤여정 씨는 옛날에 좋아했던 오빠, 그리고 이제 김혜자 씨는 이제 첫사랑. 주연이 좋아했었어. 첫사랑. 그래서 처음에는 주연이 이 두 여자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는지 감이 잘 안 잡혀요. 두 여자에게 주연이 꼬마야라고 불러요. 뭐 꼬마야 잘 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혜자 씨는 약간 새초롬한 캐릭터니까 꼬마야 이러면은 내가 70살인데 왜 꼬마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윤여정 씨는 꼬마야 하면은 얼굴이 막 빨개져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 알게 됩니다. 자기한테만 꼬마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윤여정 씨가 막 주연 씨한테 왜 언니도 꼬마고 나도 꼬마야. 오빠 똑바로 해. 약간 이런 그런 삼각관계가 있는 되게 귀여워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 주현 씨가 꼬마야 하는 게 난 너무 생각이 안 가. 그때 주현 씨가 뭐라고 하냐면 희자는 작으니까 꼬마. 너는 어리고 귀여우니까 꼬마.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하니까 윤여정 씨가 여기 귀에 귀벌레가 돌아다니듯이 너는 작고 귀여우니까 꼬마.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연애 이것도 굉장히 귀엽고 재미있게 주현 씨도 건달 역할만 해가지고 맨날 저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아무튼 주현 씨가 좋아하는 건 김혜자 씨였고
되게 깨끗하게 양보합니다. 양보도 빨라 노인들은. 이거 질질 끌고 가봤자 그 결과를 아니까 그런 거를 포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제 고현정 씨가 연기하는 박완이에요. 등단한 작가고요. 첫 작품은 이제 엄마의 조언을 따라서 할머니 이야기를 썼는데 반응이 이제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음 작품을 못 쓰고 있고 쉬는 동안은 이제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유학까지 다녀온 딸이 계속 이제 프리랜서로 있으니까 엄마가 속이 타가지고 다음 작품을 좀 쓰라고 되게 다그쳐요. 근데 그 소재가 엄마의 늙은 친구들에 대해서 써보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디어 마이 프렌드 아니야? 맞아요. 그런 거예요. 비슷한. 고현정 씨는 극중 초반에는 두 남자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명은 학교 선배이자 출판사 대표인 신성우 씨고요. 신성우 씨도 연기를 어색한 것 같은데 되게 잘하고요.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슬로베니아에 있는 조인성입니다. 만화가고요. 둘이 이제 슬로베니아에서 함께 유학을 했고 고현정만 한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인성과 고현정은 항상 영상 통화를 해요. 극 초반까지.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2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인물들 소개였고요. 2부에서는 이 사람들 데리고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제 그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들은 거. 네.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아니, 근데 안 본 드라마인데, 이름을 얘기하면서 쭉 하는데, 막 눈앞에서 장면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아서. 천도롱기도 그랬는데. 근데 왜 안 들었냐고. 보이면 뭐하냐고.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